안녕하세요. 책 속을 누비다는 책을 통해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샘터 출판사의 최재천님 지음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생명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글 아름다운 방황을 하라. 귀향을 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니 대학자들은 한결같이 유배지에서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내셨더군요.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구암 허준 선생님. 그분들도 그랬겠지만 저 또한 평소에는 너무 바빠 깊이 있는 연구와 집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 진짜 충남 서천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새로 설립한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이 되어 뜻하지 않게 그토록 원하던 귀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예전보다 몇 배 더 바빠졌습니다. 이래저래 저는 대학자가 되긴 글렀나 봅니다. 귀향을 가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생태학 교과서를 쓰고 싶었습니다.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만 사실 교과서를 써본 경험은 없습니다. 생태학자들은 자연 생태계의 종간 관계를 흔히 경쟁, 포식, 기생, 공생의 네 가지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해가 되는 관계가 경쟁이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관계는 공생입니다. 한편 한 종은 이득을 보고 다른 종은 손해를 보는 관계로 포식 또는 기생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고 교수 시절 내내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나는 경쟁을 다른 관계들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게 평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원하는 존재들은 늘 넘쳐나는 상황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은 맛부터 상대를 제압하는 것 외에도 포식, 기생, 공생 등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자연의 관계 구도를 이처럼 입체적으로 조망하면 나를 둘러싼 모든 상대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주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벼, 보리, 밀, 옥수수 등 공유식물입니다. 불과 1만 년 전까지만 해도 저 들판에 말없이 피고 지던 잡초에 불과하던 그들이 무슨 재주로 졸지의 대지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들을 경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25만 년 전에 등장하여 사자와 하이에나에 쫓기며 아프리카 초원을 헤매던 하잘것없는 한 종의 영장류였던 인간이 오늘날 만물의 영장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공생사업을 벌여 성공한 데 기인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스스로 자연과 더 이상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인간은 분명 자연이 창조해낸 가장 위대한 걸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가 멸종한 다음 또 다른 지적인 동물이 인간 실록을 편찬한다면 나는 그 제목이 스스로 갈 길을 재촉하며 짧고 굵게 살다간 동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습니다. 언젠가 침팬지 연구의 대가 제인 구달 선생님이 방한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학 문턱에도 가본 적 없던 선생님이 학자로서 독립하려면 박사 학위가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구달 선생님으로 하여금 침팬지 연구를 시작하도록 만든 인류학자 루이스 리키 박사님의 주선으로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대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해온 연구 결과를 들고 그곳 교수님들을 만나는 첫 자리에서 구달 선생님은 당신이 한 모든 연구가 다 틀렸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침팬지들에게 번호를 붙여야 하는데 이름을 붙였으며
침팬지들이 마치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 것 같이 기록한 것에 대해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야단을 맞았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달 선생님이 열어젖힌 저 길을 따라 침팬지뿐만 아니라 코끼리와 돌고래, 까마귀와 까치는 물론 딱히 두뇌랄 것도 없는 문어에 이르기까지 동물의 개성과 감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웃음거리였던 얘기들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헤쳐나가는 일이 쉬울 리 없겠지요? 그러나 그처럼 멋진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기 바랍니다. 장래에 어떤 직업을 택할까,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할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줄이 짧은 곳에 가서 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기획하려면 적어도 20년은 내다봐야 합니다. 대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가장 활발히 일하게 되니까요. 지금 잘 나가는 분야에는 그만큼 지원자도 많을 겁니다. 요즘처럼 사회 변화가 빠른 시대에 지금 잘 나가는 분야가 20년 후에도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분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일 운 좋게 그리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긴 줄에 서 있는 다른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의 줄이 짧다면 기뻐하십시오. 언젠가 운 좋게 그 분야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졸지의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좋아하지도 않는 분야인데 줄이 짧다고 해서 억지로 거기 줄을 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침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줄이 짧으면 쾌재를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말릴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무지하게 열심히 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악착같이 찾으십시오. 눈뜨고 있는 시간 내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를 나는 아름다운 방향이라 부릅니다. 일단 찾으면 앞뒤 좌우 살필 것 없이 달리면 됩니다. 아름다운 방향 끝에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은 모두 이어져 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생명의 가장 보편적인 특성이 뜻밖에도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이율배반적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남들은 이미 다 발견한 사실을 뒤늦게 혼자 깨닫고는 며칠을 흥분했었지요.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의 한계성은 어디까지나 생명체의 관점에서 본 생명의 속성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세포이고 하나는 생식세포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가 체세포이고 남자는 정소, 여자는 난소에서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체세포 속에 있는 DNA는 별 볼일 없는 것들입니다. 자식, 그러니까 후세를 남기는 DNA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면 곧바로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 한 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수정란이 둘로 갈리고 또 넷이 되고 여덟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다 어느 순간부터 누구는 간세포가 되고 누구는 근육세포가 되며 또 누구는 장차 난자와 정자를 생성할 생식기관을 만듭니다. 누가 과연 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치세포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세포에서 나왔는데 왜 나는 난소에 가 있지 않고 간에 가서 매일 술만 먹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러지 않고 생식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이 후세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줍니다. 생명체는 누구나 어김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의 형질은 유전자를 통해 길이길이 자손 대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세포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즉 DNA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영속성입니다. 생명의 영속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죽어 없어지는 한계성을 띠지만 그 생명체를 만들어낸 DNA 입장에서 보면 생명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끊이지 않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저자인 옥스퍼드 대학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DNA를 불멸의 나선이며 생명체는 그 불멸의 나선을 복제하기 위해 태어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고 말했지요. 우리는 앞마당에 닭들이 싸움도 하고 짝짓기도 하고 알을 낳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닭이라는 생명의 주체가 바로 그 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걀이 닭을 낳는 것입니다. 달걀 속에 있는 유전자가 닭을 만들어 달걀을 생산하다 여의치 않으면 그 닭을 없애고 또 다른 닭을 만들어 달걀 생산을 계속하는 게 닭의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닭이란 임시적인 존재고 닭을 만들어낸 달걀 속에 있는 DNA가 영원한 존재입니다. 생명체의 삶은 유한하지만 유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생명은 영속성을 지니는 것이지요. 찰스 다윈의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이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들은 모두 태초에 우연히 생성된 어느 성공적인 복제자 하나로부터 분화되어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저마다 보다 효율적인 복제를 위하여 다른 생존 기계 안에 들어앉아 있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하나의 생명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영속성도 지니지만 횡적으로 볼 때 나와 개미, 개미와 까치, 까치와 은행나무 이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예전에 하나의 DNA에서 나온 일원성을 지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집안입니다. 그러니 생명은 또 연속되어 있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을 무참하게 없애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한테 그럴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태초의 DNA가 지금 무덤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아마 땅을 칠 것입니다. 과연 하느님이, 부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훌륭한 일이라고 할까요? 문화는 유전자의 산물이다. 이제 나는 유전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독한 오지가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유전자라는 말은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언어가 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종교보다 더 힘이 세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미제로 남아있던 살인사건의 범인이 유전자 감식으로 밝혀졌을 때 아무도 그 결과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려와서 땡땡이가 죽였다고 말씀하시면 분명 의심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결과가 그렇다 하면 사람들은 전혀 의심 없이 믿습니다. 가히 유전자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전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유전자는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정보를 가진 화학 물질에 불과합니다. 어떤 유전자가 있느냐에 따라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오차의 한계가 굉장히 적지요. 그런 단백질들이 만드는 것이 우리 몸의 형태, 곧 구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유전자를 받아서 그 유전자로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단백질로 팔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드니 생김새가 부모와 비슷해지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제들마다 생김새가 똑같지 않고 다른 것을 보면 단백질들이 묶여져서 몸의 구조를 만들 때는 변이의 크기가 약간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똑같은 유전자의 구성을 만드는데도 자식들이 조금씩 다른 이유입니다. 행동은 구조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구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가진 동물은 날 수 있는 것이고 날개 유전자가 없는 우리는 아무리 날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친구 아버님이 학교에서 와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아버님이 먼저 걸어가시더군요.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참 독특했습니다. 주머니에다 손을 탁 찔러 넣더니 바지를 배까지 턱 올리고는 기가 막힌 팔자걸음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친구가 바로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영락없이 똑같았습니다. 우리들은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자지러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동생은 그렇게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변이가 유전자가 단백질로 변하고 단백질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변이보다 훨씬 클 뿐 유전자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행동을 다 묶어놓으면 생물학자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문화를 연구하는 인문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거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침팬지의 문화, 개미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문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개미의 행동의 총합입니다. 그럼 행동이 비슷하다고 그것들을 묶어놓으면 똑같은 문화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행동에서 문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변이 크기는 그 이전의 단계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그 역시 유전자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인간 유전자의 산물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어떤 유전자를 가지면 어떤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전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문화입니다. 유전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Survivor of the fitter. 왜 이 이야기를 수학자의 이야기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산행을 갔던 수학자 두 사람이 곰을 만났습니다. 흔히 곰을 느려 터진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평지나 비탈길에서 속도가 붙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헐레벌떡 달리다 말고 한 수학자가 신발끈을 고쳐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가 곰이 쫓아오는데 도망가지 않고 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친구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곰보다 빨리 달리려고 이러는 게 아닐세. 자네보다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네. 내가 친구보다 한 발짝만 더 앞서가면 곰이 그를 잡아먹는 사이 멀리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화입니다. 진화란 최선의 방법을 발견해서 이 세상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누군가가 도태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가수 시즌 1 마지막 시간에 PD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탈락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회인데 꼭 누굴 떨어뜨려야 합니까? 나한테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풍요로워서 아무도 멸종 안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아무도 멸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환경이 나쁘면 조금씩 따라붙지 못한 것들이 탈락하는 것입니다. 다윈하면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 영어로는 Survivor of the Fittest 라고 합니다. 사실 다윈은 적자 생존이라는 용어를 원래 그의 저서를 통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영국의 경제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을 널리 알리려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윈이 들어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책에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다윈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윈의 진화주의는 철저하게 상대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보다 조금만 나으면 멸종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나다 해도 지구에 운석이 와서 부딪히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스펜서의 말을 가져다 쓸 때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 Survivor of the Fittest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김연아 선수가 은퇴 전 거의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2011년 피겨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시상대에 올라 동메달을 받고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간 서양 작곡가들의 음악에 맞춰 하다 처음으로 한국 작곡가의 자신을 위해 만든 오마주 투 코리아에 맞춰 연기한 김연아 선수는 그곳 시상대에 서 있었다는 것 자체로 눈물이 났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걸 고지곳대로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일본 선수한테 져서 억울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동메달은 메달도 아니라는 거지요. 72억 명 중에 3등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Survivor of the Fittest가 맞다면 금메달 받은 선수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멸종해야 합니다. 만약 나가수 시즌 1의 규칙이 7명 중에 1명만 남고 6명이 탈락하는 것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훈훈했을까요? 탈락한 가수를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상대 가수를 떨어뜨리기 위해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테니 따뜻한 말을 건넬 겨를조차 없었겠지요. 그래서 맨 끝에서 1명만 떨어뜨린 것입니다. 풍요로운 시대가 오면 아무도 탈락하지 않고 도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금메달이 아니면 1등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이 모든 것은 적자 생존이 아니라 최적자 생존이라고 우리가 다윈을 곡해한 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다윈이 자연을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연의 생존 경쟁은 치열합니다. 자원은 유한한데 그것을 원하는 존재들은 많으니까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모두 경쟁하며 삽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의 정원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그저 남을 짓밟고 제거하는 것일까요? 생태학자들도 자연은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쟁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미움, 질시, 권모술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자연도 사랑, 희생, 화해, 평화 등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팽팽하게 경쟁만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한 생물이 뜻밖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자연계에서 무게로 가장 성공한 생물이 무엇일까요? 고래? 코끼리? 아닙니다. 꽃을 피우는 현화식물입니다. 이 세상 동물들의 무게를 다 합쳐도 식물 전체의 무게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열입니다. 동물인 우리는 나무를 베며 식물보다 자기가 더 세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뭐래도 지구는 식물의 행성입니다. 동물들이 까부는 걸 식물들이 참아주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렇다면 자연계에서 숫자로 가장 성공한 생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곤충입니다. 이 지구 생태계에서 무게와 수로 가장 막강한 두 생물 집단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진화의 역사에서 어느 순간에 곤충과 현화식물은 꽃가루바지라는 공생관계로 만들면서 양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자연계의 가장 기가 막힌 성공 사례 하나만 모아도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조건 서로 물고 뜯고 상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손을 잡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동식물을 다 뒤져보면 손을 잡지 않고 살아남은 동식물은 없습니다. 꽃과 벌, 개미와 진딧물,
과일과 먼 곳에 가서 그 씨를 배설해주는 동물처럼 살아남은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무려 6천 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삽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생물종을 합치면 모두 5천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고 사는 놈들이 1천 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기도 포함되어 있지요. 6천 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동식물들이 우리와 공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차별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돕고 사는 공생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닐까요? 진화 경제학자들이 하는 실험 중에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인간들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인간의 비합리성을 보여줍니다. 우선 두 사람에게 $100를 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100를 분배할 권리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거부권을 줍니다. 제시한 금액을 다른 한 사람이 받아들이면 둘은 $100를 나눠 가지게 되지만 거부하면 둘 다 한 푼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인간이라면 $1를 준다 해도 거부하기보다는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7대3 정도로 나눈다고 합니다. $30 미만으로 주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1도 못 받게 되는데도 그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주는 사람도 $30 아래로 주면 상대가 거부할까봐 $30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보면 남에게 내 것을 다 내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합니다. 방황은 젊음의 특권. 나는 방황은 젊음의 특권이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앞서 보았듯 누구보다 나 자신이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한 젊은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방황 끝에 막상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시작하니 인간은 왜 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싫을 정도였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나에게 연필 깎기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연필 깎고 방 청소부터 했거든요. 청소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고 결국 공부는 한자도 안 하고 잠드는 날이 더 많았지요. 그랬던 내가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15년을 그렇게 달리니까 상대적으로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웬만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방황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황은 방탕과 다릅니다. 그러니 절대 방탕은 하지 말고 방황하십시오. 아름다운 방황 말입니다. 나처럼 봉두한 씨도 찾아가고 여러 선생님을 찾아가 보십시오. 나는 심지어 사회운동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회운동해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나요?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시인을 찾아가 제가 시인이 되면 강릉에 돌아가 개울물에 들어갔다가 시나 몇 줄 쓰고 그러면서 평생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도 했습니다. 한때는 신춘문예에 도전해볼까 했던 적도 있고 조각가가 되고 싶어 좋아하는 작가들을 찾아가 보기도 했지요. 종교에 귀의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막 두드려 보았지요. 그것은 방탕이 아니라 방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껏 방황하십시오.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매 순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단 한순간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악착같이 찾는 아름다운 방황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황의 끝에서 드디어 꿈의 끈을 잡으면 그것을 꽉 쥐고 앞만 보고 달리면 됩니다. 과학하면 돈 못 번다는데 고급차 못 탄다는데 하는 사람은 고급차 타는 학문을 하면 됩니다. 돈이 어디로 굴러가나 하는 것을 공부해서 돈 벌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돈을 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는 별로 부자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의과대학에 지원했던 친구들을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좀 늦게 갔는데 마침 의사들끼리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부르기에 그쪽으로 가서 앉았는데 그날 저녁 내내 화제가 모두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쳤냐? 너네랑 바꾸게? 툭 하면 한밤중에도 뛰어나가고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쓸 시간이 없어서 부인하고 아이들이 신나게 쓴다면서 돈 쓸 줄을 몰라서 기껏 대학생들 점심 사주고 책 사보는 게 전부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삽니다. 돈을 벌어보려고 단 1분도 노력해 본 적 없지만 한 번도 돈이 궁했던 적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저절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100년의 반토막 남짓 살았는데 이제껏 한 번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매일같이 하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일에 과감히 뛰어드십시오.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능력에 따라 빨리 이루는 사람이 있고 나처럼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걸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늘 행복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 여러분 루비다입니다.